원작에 따르면 미키의 직업은 원래 역사가였습니다. 그러다 고향을 벗어나고 싶어 우주선의 익스펜더블 직무에 지원하게 되죠. You're planning to be an expendable? 채용 안내원의 표정에서 알 수 있듯 익스펜더블은 모두가 꺼리는 임무입니다. 익스펜더블이 되면 위험한 임무에 1차적으로 투입되어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행인 점은 이 세계관에서 익스펜더블은 죽어도 계속해서 새로 깨어난다는 점입니다. 몸은 미리 패턴을 따놓은 것을 기반으로 재생센터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뇌는 이전 미키가 업로드한 기억과 경험을 다운로드받아 구성되죠. 그렇게 미키2가 죽으면 미키3, 미키3가 죽으면 미키4가 생성됩니다. 중요한 건 항상 전 버전이 죽어야만 다음 버전이 생겨난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실수로 미키17이 죽기도 전에 미키18이 생겨나게 되죠. Why aren't you dead? 원래 미키 17은 죽은 다음 바이오 사이클러라는 처리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기계가 바로 바이오 사이클러인데, 여기에는 익스펜더블의 죽은 몸뿐만 아니라 먹다 남은 음식, 심지어는 자른 머리카락과 손톱까지 모두 버려집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구덩이에 버려지는 것들을 원료 삼아 이를 분해하고 가공한 다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 페이스트나 비타민 혼탁액, 비료 등을 만들어주죠. 물론 바이오 사이클러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페이스트는 맛은 최악이지만, 우주에서는 자원을 아끼기 위해 버려지는 자원들을 모두 사이클러에 투입합니다. 두 미키들은 이 사이클러 앞에서 서로 너가 죽어야 한다며 등을 떠밀고 있죠. I'm gonna kill you. 만약 상부에서 두 명의 익스펜더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둘 다 죽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 익스펜더블은 우주선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두 가지로 인간의 몸이 꼭 필요한 업무이거나 혹은 기계가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처리하는 게 더 경제적인 업무에 투입됩니다. Imagine there's an unknown virus in the air. Sucking in every single microscopic particle floating around. All the viruses. So good? 특정 섬에 사는 미생물이 인간에 미치는 악영향을 실험해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익스펜더블이 투입되죠. 하지만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에도 굳이 익스펜더블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This is going to be a pretty extreme job. 우주선 수리의 경우 기계가 할 수 있지만, 방사능 등의 기계가 녹아 기계를 교체하는 것보다 익스펜더블을 교체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익스펜더블이 대신 투입되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익스펜더블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애초에 미키가 익스펜더블 직무에 지원했을 때 원래는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 누군가를 강제로 징집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죠. 같은 시기에 조종사 2명을 뽑는 자리에는 600명이 몰린 것을 보면 익스펜더블 직무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불면의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왜 익스펜더블이 되기를 꺼려할까요? 우선 이 세계관에서 익스펜더블은 끔찍한 신체적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 중 바이러스가 신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직접 공기를 들이킨 다음 실시간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기록되는데, 이 과정은 목숨을 잃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차라리 순간적인 사고로 죽게 되면 그만큼 고통의 시간은 짧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익스펜더블은 천천히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업무를 맡게 되죠. 또 익스펜더블은 우주선에 꼭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놓고 익스펜더블을 무시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익스펜더블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주선의 총책임자 마샬 사령관은 익스펜더블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종교 나탈리스트의 독실한 신자입니다. 나탈리스트는 영혼이란 각 신체마다 오직 하나씩 부과된다고 믿습니다. 만약 신체가 죽으면 그 즉시 영혼도 함께 죽는 것이라 생각하죠. 나탈리스트 신도들의 눈에 익스펜더블은 신체가 폐기되는 순간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혼이 없는 신체로 지능이 있는 좀비와 비슷한 존재들이죠. Ship was filled with mostly dickhead. 하지만 이건 마샬의 개인적인 믿음에 불과하고, 사령관의 입장에서 그에게 익스펜더블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익스펜더블이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우주선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샬은 미키를 볼 때마다 혐오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그를 우주선에서 내쫓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키 17과 미키 18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안 그래도 나탈리스트인 마샬에게 익스펜더블은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인데 2명이나 있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일이죠. 자원의 측면에서도 이는 낭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키 17과 미키 18은 일단 상부의 눈을 피해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이 과정에서 미키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익스펜더블의 지원에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그의 고향은 거의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해변은 아름답고 인구의 규모도 적절했으며 도시는 깨끗했죠. 하지만 미키에게는 고향을 벗어나야 하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친구 때문이었죠. What's it feel like to die? 영화에서 배우 스티븐 연은 미키의 친구 티모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에 따르면 미키는 친구 티모의 말을 믿어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티모는 햄버거보다 마카롱이 뜰 거라 예측해 미키와 티모는 마카롱 가게를 동업해 차리게 됐는데 이게 실패해 막대한 빚을 지면서 미키는 도망치듯 우주선을 타게 되죠. 하지만 이 부분은 원작과는 전혀 다른 설정입니다. 원작에서 미키의 친구 이름은 베르토로 둘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베르토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영재였던 반면 미키는 모든 면에서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였죠. 둘 사이에는 우정이 있긴 했지만 절친한 친구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베르토는 학교를 졸업하고 스포츠 선수가 되었는데 어느 날 미키는 베르토가 뛰는 경기에 그가 진다고 베팅했습니다. 베르토가 연습을 게을리했고 오랜만에 복귀했기 때문에 무조건 질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베르토는 그 경기에서 이겼고 미키는 다음 경기에 다시 베르토가 진다는 것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 베르토가 이겼고 이후 계속해서 미키는 베르토가 지는 쪽에 베팅을 했지만 결국 베르토는 해당 대회에서 1등을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미키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미키는 사채업자를 피하기 위해 우주선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죠. 원래 이 세계관에서 우주선을 타고 개척지 건설 임무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기에 우주선을 타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종사, 의료진 등은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그들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나거나 인맥이 있는 등의 사람만 뽑히게 되죠. 미키는 전문 지식도, 능력도, 인맥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우주선에 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익스펜더블이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익스펜더블로 배정되면 여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중 가장 특이한 것이 바로 마지막 수료 교육인데 Now I need to get used to dying. 이건 익스펜더블이 되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자신이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완벽히 믿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죠.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미키는 익스펜더블로 거듭납니다. 한편 신체 능력이 뛰어난 베르토는 600명 중 오직 2명을 뽑는 조종사 자리에 뽑히게 되죠. 원작과 달리 베르토의 설정은 많은 것들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미키와 친구 사이의 케미를 더 잘 보여주고 싶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봉준호 감독에 따르면 굳이 마카롱 가게를 차린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디저트가 마카롱이어서라고 합니다. 또 이름을 베르토에서 티모로 바꾸었는데 티모가 속어로 사기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 마음에 들었다고 하죠. 원작에 따르면 나샤는 익스펜더블인 미키를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준 유일한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우주선 사람들은 미키를 본 척 만 척 말도 걸지 않았지만 나샤는 먼저 미키에게 다가와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물었죠. 이후 둘은 서로 사귀게 됩니다. 편견이 전혀 없는 나샤지만 그녀는 곧 굉장한 딜레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미키 17과 미키 18 중 자신의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손을 잡을 때, 뽀뽀를 할 때 나샤는 둘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녀는 테세우스의 배에 난즈를 마주하게 됩니다. 테세우스의 배는 미키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이를 요약해드리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모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테세우스는 배의 일부분을 계속해서 수리해 나갔는데 모험이 끝날 즈음에는 배의 부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테세우스의 배 역설은 과연 모든 부품이 교체된 이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에서 가정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만약 테세우스의 배가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판자들을 수리하며 고치게 되는데 이때 원래의 판자들을 모두 모아 테세우스의 배 3호를 만들었다면 과연 테세우스의 배 2호와 테세우스의 배 3호 중 진짜 테세우스의 배는 무엇인지 물었죠. 테세우스의 배 2호는 원래 테세우스 배에 부품 하나 없지만 원형에서 약간씩 변형을 해온 배이고 테세우스의 배 3호는 모두 기존 테세우스 배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존 배가 해체된 다음 재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죠. 세계관에서 익스펜더블이 되는 자들은 누구나 첫날 테세우스의 배 역설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은 미키에게 조금씩 부품을 교체해 원래 부품이 하나도 남지 않은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키는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만약 테세우스의 배가 침몰되어 다시 배를 지으면 이건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키는 그건 아니라고 답했죠. 그러자 선생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부품을 조금씩 뜯어 고치는 것과 한 번에 다시 조립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물었죠. 미키가 답을 하지 못하자 선생님은 둘은 똑같은 것이라 알려주며 익스펜더블과 인간이라는 존재가 테세우스의 배와 다를 거 없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조금씩 변화하고 익스펜더블은 한꺼번에 재생 탱크에서 지어진다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둘 다 기존 인격과는 차이가 없는 것이라 했죠. 하지만 선생님의 말과 달리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미키도 새롭게 만들어진 미키2, 미키3 등이 모두 자신이라 믿었지만 미키 17과 미키 18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선생님의 말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의 말대로라면 미키 17과 미키 18은 같은 존재로 하나의 미키여야 하는데 실제 미키 17과 미키 18은 각자 생각이 있는 전혀 다른 인격체라고 느껴진 것이죠.
영화의 배경이 된 소설의 제목은 원래 미키 7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복제가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0번을 더해 미키 17로 영화의 제목을 정했다고 하죠. 굳이 17과 18이라는 숫자를 지정한 것은 아이였던 17세에서 어른이 되는 나이인 18세로 넘어가는 의미를 따왔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원작을 영화로 바꾸면서 작가에게 소설의 핵심 챕터를 하나 고르면 그 부분을 꼭 영화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책은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가는 그중 19장을 골랐습니다. 19장에는 미키가 힘든 임무를 수행할 때 나샤가 가까이에서 응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봉준호 감독은 원래도 19장의 장면을 영화에 꼭 넣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감독에 따르면 이 영화의 핵심은 인간을 억압하는 기술과 시스템의 공격 속에서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19장이 딱 그런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 봉준호 감독이 원작을 받게 된 것은 워너브라더스사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소설의 판권을 산 워너브라더스는 기존의 독특한 영화를 많이 찍은 브래드 피트의 영화 제작사 플랜 B 엔터테인먼트의 원고를 보냈다고 하죠. 플랜 B에서는 원고가 마음에 들어 이를 봉준호 감독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책이 출간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은 책의 내용을 14페이지로 요약한 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짧은 요약본 속에서도 휴먼 프린팅이라는 소재가 너무 흥미로워 이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하죠. 매번 흥행작을 만들어낸 봉준호 감독은 이번 영화의 목표가 2시간 동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영화의 억지로 의미와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기보다 일단 재밌는 SF 영화를 만드는 데에 집중했다고 하죠. 봉준호 감독은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미키 17 속 두 미키는 어떻게 될까요?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영화와 원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미키 7 저자 에드워드 애슈턴.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